1870년대 파리의 야경, 가스등 불빛 아래 샹젤리제 거리. 마차들이 지나가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남녀가 오페라 극장 앞에 모여 있다. 황금빛 조명, 빅토리아 시대풍 유화 스타일. 분위기는 화려하지만 어딘가 퇴폐적이고 불안한 느낌. 1870년 프랑스 와프로 이센 전쟁이 막 시작되려던 그해. 파리는 여전히 세계의 수도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오페라 극장, 번쩍이는 가스등, 비단 드레스 자락을 끌며 걷는 귀부인들. 겉으로 보면 이 도시는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에밀 졸라의 소설 나나를 소개합니다. 1880년에 출판된 이 소설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출판 첫날 5만 5천 부가 팔렸다고 하니 그 파장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에밀 졸라 자신은 나나를 쓰기 위해 파리 의사 창가를 드나들며 직접 창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분위기를 익히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파리의 사창가는 물론 극장 무대 뒤 경마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소설은 상상이 아니라 관찰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연주의 문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제2장 나나는 어디서 왔는가? 19세기 파리 빈민가 골목. 좁고 어두운 골목에 빨래가 널려 있고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다. 어린 소녀가 골목 끝에 서서 밝은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 음침하지만 어딘가 희망을 품은 듯한 분위기. 나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출생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나는 졸라의 다른 소설 1877년 출간된 목노주점에서 15세의 소녀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소설의 주인공 제르베즈의 딸이죠. 목노주점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채널 달빛 아래 문장에서 제작한 화려함 뒤에 하층민이 산 목노주점의 영상을 참조하겠습니다. 제르베즈는 순박하고 성실한 세탁부였습니다. 하지만 앓고 오래 빠진 남편 쿠포로 인해 삶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 황폐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바로 나나, 정식 이름으로는 안나 쿠포입니다. 나나의 어린 시절은 비참했습니다. 술에 찌든 아버지, 지쳐가는 어머니, 좁고 더러운 빈민가 아파트. 그 환경이 나나를 만들었습니다. 졸라의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나나의 삶의 궤적은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나는 단순히 나쁜 여자일까요? 아니면 나쁜 환경이 만들어낸 피해자일까요? 이것이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물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어느 추운 새벽, 나나는 이 동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누구도 나나의 얼굴을 이 동네에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3장 화려한 등장 오페라 극장의 밤. 19세기 파리 오페라 극장 내부. 화려한 붉은 벨벳 좌석, 황금 장식 샹들리에. 무대 위에 금발의 여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고 객석의 남성들이 넋을 잃고 바라본다. 화려하고 관능적인 분위기. 소설은 화려하게 시작됩니다. 때는 1867년 가을 파리 바리에테 극장의 초연날 밤입니다. 새로운 오페레타 금발의 비너스가 막을 올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주연이 바로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신인 배우 나나였습니다. 극장은 파리의 네로라 하는 남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작, 은행가, 언론인, 귀족 자제들 모두 그녀를 보러 온 것입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미지의 여인 나나. 과연 어떤 사람일지 기대와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무대가 밝아지자 관중들은 숨을 멈추었다. 나나가 서 있었다. 여신처럼 빛나는 금발, 흰 살갓, 크고 청명한 눈.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몸에서 뿜어나오는 생명력은 그 어떤 결점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사실 나나는 배우로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래도 불안하고 연기도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남성들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관능적인 매력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나나의 분장실 앞에는 꽃다발을 든 남성들이 줄을 섰습니다. 백작 미파 드 보뱅, 언론계의 실력자 보르드나브, 그리고 젊은 귀족 조르주, 위급 파리 사교계의 유력 인사들이 한꺼번에 나나에게 매혹된 것입니다. 이 첫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밀 졸라는 나나를 처음부터 무대 위에 비너스로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신화적 힘의 화신으로 설계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남자들의 세계로 욕망의 먹이사슬, 화려한 파리살롱, 커다란 테이블 주위에 연미복을 입은 귀족 남성들이 앉아있고 중앙에 나나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다. 남성들의 시선이 모두 나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권력과 욕망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장면. 이제 나나의 삶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소설의 묘미 중 하나는 나나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인 남성들의 군상입니다. 먼저 미파 드 보뱅 백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비중 있는 남성 캐릭터입니다. 미파는 황실 시종장을 지낸 고위 귀족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엄격한 도덕주의자를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나를 보는 순간 그의 모든 도덕적 갑옷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나에게 빠져들면서 점점 더 굴욕적인 처지로 전락하는데 졸라는 이 과정을 매우 집요하게 묘사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경멸한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다. 그녀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녀의 발치에 엎드리고 싶다. 위파에 흐느끼는 듯한 독백입니다. 다음은 스타이너 은행가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금전적 거래의 눈으로 나나를 바라봅니다. 나나에게 화려한 저택과 생활비를 대주는 대신 자신의 정부로 두려합니다. 하지만 나나는 그의 재산을 탕진시키면서도 결코 그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조르주 위그가 있습니다. 18살의 젊은 귀족 자제로 어머니에게 막 독립한 순진한 청년입니다. 그는 나나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순수한 사랑이 오히려 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나의 곁에는 항상 퐁탕 같은 기생충들도 있습니다. 나나의 돈을 뜯어먹으며 살면서 그녀를 이용하는 남자들, 하지만 나나는 그들도 다 알면서 내버려 둡니다. 왜일까요? 나나에게 남자들은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위한 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나는 빈민가에서 평생 착취당해온 여성들의 후예로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무의식적 복수를 남자들을 통해 수행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5장 화려한 저택과 탕진의 서사, 파리 외곽의 화려한 빌라, 정원에 분수가 있고 넓은 홀에는 샹들리에가 빛난다. 나나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뒤로 갈수록 저택이 점점 허물어지는 이중 이미지. 몽환적이고 퇴폐적인 분위기의 디지털 아트 스타일. 스타이너 은행가의 돈으로 나나는 파리 근교의 화려한 저택을 얻습니다. 라 미뇽이라 불리는 이 저택에서 그녀는 본격적인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저택의 파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귀족, 은행가, 예술가, 정치인들이 모여들었고 나나는 그 중심에서 빛났습니다. 그러나 나나의 저택은 단순한 유흥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파리 상류 사회의 위선이 집결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저택의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낮에 자신과 달라졌다. 의원은 비밀을 털어놓았고 판사는 법을 잊었으며 신부는 십자가를 내려놓았다. 나나의 소비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보석, 드레스, 마차, 말, 가구, 여행 졸라는 이 소비 목록을 아주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열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치의 묘사가 아닙니다. 나나의 소비는 당시 프랑스 경제와
계급 구조에 대한 상징적 파괴 행위입니다. 귀족의 재산이 나나의 손을 거쳐 사라집니다. 은행가의 돈이 녹아 없어집니다. 부르주아의 저축이 흩어집니다. 가장 낮은 계층에서 태어난 여인이 가장 높은 계층의 재산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졸라는 이 구조 안에 예리한 계급 비판을 숨겨두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나나 자신은 이 모든 탕진 속에서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쏟아지는데도 화려한 삶 속에서도 나나는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6장 나나의 내면, 욕망의 이면. 나나가 화려한 침실 거울 앞에 혼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거울 속 나나는 화려하게 빛나지만 실제 나나의 표정은 공허하고 슬프다. 주변에는 값비싼 보석과 꽃들이 흩어져 있다. 이중적 자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적 삽화. 졸라의 탁월함은 나나를 단순한 악녀나 희생자로 그리지 않은 데 있습니다. 나나는 그 둘 다이면서 그 둘 어느 것도 아닙니다. 나나는 영리하지만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매력적이지만 자기 파괴적입니다. 남자들을 지배하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녀는 퐁탕이라는 유부남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기꺼이 써버립니다. 나나의 독백. 나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한 번만이라도 진짜로 사랑받고 싶어. 이 독백은 소설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졸라의 묘사 곳곳에서 읽히는 나나의 내면입니다. 그녀는 욕망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욕망을 갈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나의 또 다른 면은 어머니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녀에게는 루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나나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진심 어린 애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아이는 방치되고 결국 루이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대목은 소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나나가 가진 자기 파괴적 성향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졸라는 이것을 유전과 환경의 산물로 설명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유전, 그리고 빈민가라는 환경이 나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독자로서 우리는 단순히 그 설명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7장 경마장의 나나, 사회 전체를 무대로 19세기 파리 롱산 경마장. 화려한 모자와 드레스를 입은 상류층 사람들이 경마를 관람하고 있다. 국난 1112. 중앙에 나나라는 이름의 경주마가 달리고 있으며 관중들이 흥분하여 환호한다. 밝고 활기차지만 이면에 투기적 욕망이 느껴지는 분위기. 인상주의 회화 스타일. 소설의 압권 중 하나는 롱잠 경마장 장면입니다. 파리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장면에서 나나라는 이름의 경주마가 출전합니다. 나나의 후원자 중 한 명이 그녀의 이름을 딴 말을 경마에 출전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도시 전체가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파리가 나나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단순한 경마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나나라는 이름의 말이 귀족들이 베팅한 말들을 제치고 승리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여인 나나가 상류 사회를 압도하는 것의 알레고리입니다. 졸라의 치밀한 상징주의가 빛나는 장면이죠. 이 경마 장면은 또한 당시 파리 사회의 투기적 욕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한탕을 노리고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겁니다. 나나의 삶과 파리의 삶이 경마장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제8장 위파, 백작의 몰락, 욕망이 파괴하는 것들. 한때 위엄있던 귀족 남성이 허름한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변에는 쓰러진 가구와 빈 와인병들.
창밖으로는 밤의 파리가 보인다. 몰락과 굴욕감이 느껴지는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 위파드 보뱅 백작의 이야기는 이 소설에서 가장 집요하게 추적되는 서사입니다. 처음에 그는 황실 시종장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재산, 지위, 명예, 가족. 하지만 나나를 만난 뒤 그는 조금씩 모든 것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나에게 선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나의 저택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이윽고 황실 직책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재산도 탕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졸라가 가장 충격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미파의 정신적 굴욕입니다. 나나는 미파를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었습니다. 때로는 그를 바닥에 기게 만들고 때로는 개처럼 다루며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미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파의 독백을 들어봅시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치욕임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나를 파멸시킬 것임을. 하지만 그녀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졸라는 미파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한 걸까요? 단순히 귀족이 창녀에게 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파는 제2제정 시기 프랑스 지배계층의 표상입니다. 도덕과 종교를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욕망에 찌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귀족 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몰락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 시대 지배계층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제구장 조르주의 비극 순수한 사랑의 결말. 어린 청년이 고급스러운 침실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방 안에는 어지럽게 흩어진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다. 청춘의 비극을 담은 감성적인 수채화 스타일. 나나의 주변 인물 중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인물은 18살의 젊은 귀족 조르주 위그입니다. 조르주는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나나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진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에는 계산이 없었고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조르주는 편지로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린아이 대하듯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조르주는 나나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자살을 선택합니다. 나나의 침실에서 가위로 자신을 찌르는 끔찍한 방식으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나나에게도 독자에게도 깊은 충격을 줍니다. 조르주의 비극은 나나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지닌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파괴력이 나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나나는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타인을 파멸로 이끕니다. 제10장 나나의 황금기와 쇠라. 두 개의 이미지가 반반으로 나뉜 구성. 왼쪽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빛나는 나나. 오른쪽은 초라한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나나. 두 이미지 사이를 모래시계가 가로막고 있다. 시간의 흐름과 무상함을 담은 상징적 삽화. 나나의 전성기는 눈부셨습니다. 파리 전체가 그녀를 알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신문에 오르내렸고 화가들이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귀족들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벌리는 만큼 나갔습니다. 아니,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퐁탕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그에게 퍼주었습니다. 퐁탕은 그 돈을 다른 여자에게 썼습니다. 저택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찾아오는 남자들의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나나는 갑자기 파리를 떠납니다.
러시아 귀족을 따라 유럽 각지를 떠돌다가 이집트까지 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파리 사교계에서 나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나는 홀연히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예전의 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11장 최후, 천연두와 전쟁의 불길. 어두운 파리의 호텔 방. 침대에 누운 나나의 마지막 모습. 창밖으로는 베를린으로 에이를 외치며 행진하는 군중들이 보인다. 방 안의 정적과 바깥의 소란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어둡고 비극적인 분위기 소설의 마지막은 충격적입니다. 파리로 돌아온 나나는 아들 루이가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나는 아들을 간호하다가 자신도 천연두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손쓸 새 없이 빠르게 악화되어 갑니다. 졸라는 나나의 마지막을 매우 잔인하리만치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천연두는 나나의 몸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립니다. 이 부분에서 원본에는 더 잔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워 원본과 많이 틀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때 파리 전체를 매혹시켰던 그 아름다운 육체가 병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방에는 몇몇 예전 지인들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금방 도망쳤습니다. 창밖에서는 베를린으로 에이 벌린을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프랑스 와프로 이센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나였다. 빛이 아름다움이 욕망이 썩어가는 것이었다. 창밖에서는 민족의 광기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한 시대의 욕망이 조용히 꺼져갔다. 나나의 죽음과 전쟁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결말은 졸라의 가장 강렬한 상징입니다. 나나는 제2제정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부패한 시대와 함께 나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나는 25살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리를 흔들고 귀족을 무너뜨리고 도시 전체의 욕망을 집어삼켰던 그 여인은 결국 썩어가는 호텔 방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12장 나나가 남긴 것들 문학적 분석. 활짝 펼쳐진 낡은 책 위에 파리 지도와 19세기 계급 사회를 나타내는 아이콘들 왕관, 화폐, 드레스, 가난한 사람의 실루엣이 떠 있다. 책 아래로 파리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다. 이제 나나를 문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주제 나나는 악녀인가, 희생자인가? 졸라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나나는 남성들을 파멸로 이끌지만 그녀 자신도 파멸합니다. 그녀는 사회 시스템의 산물이지만 그 시스템을 내부에서 흔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몸의 정치학. 졸라는 나나의 몸을 매우 집요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정성이 아닙니다. 나나의 몸은 그 자체로 계급 투쟁의 전장입니다. 귀족들은 나나의 몸을 소유하려 하지만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나의 몸은 상품이지만 동시에 어떤 남성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없는 자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주제, 자연주의 문학의 정수. 졸라는 나나를 통해 자신의 자연주의 이론을 완성합니다. 나나의 삶은 유전 알코올 중독 가정, 환경 빈민가, 그리고 사회 구조가 부장적 계급 사회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나는 그 결정론을 뛰어넘는 생명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졸라의 자연주의는 인간을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 속에서도 충동하는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제13장 현대의 눈으로 읽는 나나. 19세기 의상의 나나와 현대 여성이 마주보고 서 있다. 두 시대를 연결하는 금빛 실이 두 인물 사이를 잇는다. 시간을 초월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개념적 삽화. 15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나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한편 오늘날의 독자들은 졸라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졸라는 자연주의자로서 나나를 관찰하고 해부하지만 그 시선 자체가 남성적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나는 철저히 바라보이는 대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도 포함해서 나나는 위대한 소설입니다. 인간의 욕망, 사회의 위선, 계층의 착취를 이토록 풍부하고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은 드뭅니다. 읽으면서 불편하고 읽으면서 흥미롭고 읽고 나서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 그것이 바로 고전의 힘입니다. 최근에는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시각으로 나나를 재해석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나를 단순히 판무파탈 남성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여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으로 읽어내는 시도들입니다. 이런 재해석들이 고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나라는 이름의 울림. 황혼의 파리 생강변. 오늘 저와 함께 에밀 졸라의 나나를 걸어오셨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파리 전체를 뒤흔들고 25도 되지 않아 사라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나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나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욕망하고 사랑하고 실수하고 파괴하고 파괴되는 인간. 그 복잡한 인간성을 졸라는 놀라운 밀도로 포착해냈습니다. 나나를 읽는 것은 단순히 한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졸라의 또 다른 걸작, 탄광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제르미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고전 문학을 소개하는 채널 달 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